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문법 지도법 권연희입니다. 자, 오늘은요. 챕터 7 How to deal with grammar errors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류란 무엇인지 그 정의를 한번 보고 갈까요? 우리는 오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문이다. 즉, 실패다. 언어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프로덕션 하는 데 있어서 실패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오류의 이면에는 오류를 바라보는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달 과정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타겟 랭귀지를 배우는 과정에서 이 오류를 만들어내고 이 오류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랭귀지 러닝의 한 과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류와 함께 굉장히 짝을 이루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 mistake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mistake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순간적으로 틀리는 것이고요. 오류라는 것은 아직까지 규칙을 완전히 습득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완벽하게 알고 있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 상태에서 틀리는 것을 오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류의 종류는 첫 번째, lexical errors, 어휘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단어를 쓰지 못하는 것을 lexical errors라고 얘기를 합니다. He was stopping in the door이 아니고 he was standing in the door이 맞는 표현이겠죠. 두 번째는 grammar errors입니다. 문법 오류인데요. 형태, 시제, 일치, 다양한 문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문장 안에서 잘못된 사용되는 부분들. The doorbell rang, we speaked가 아니고 spoke로 써야 되는 거겠죠. 자, 세 번째는 discourse error입니다. 담화 오류라고 하는데요. 문장 연결이 제대로 안 된 경우에 이런 것을 discourse error라고 합니다. I was tired because I went to bed early. 자, 이렇게 쓰이면 틀린 문장이죠. because는 뒤에 subordinate clause를 달고 다녀야 되잖아요. main clause, 이것이 이제 subordinate clause이고 main clause와 함께 한 문장 안에서 쓰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because I was tired, I went to bed early.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커마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discourse error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pronunciation error가 있습니다. 발음 오류입니다. 자, 말하기 하는 데 있어서 발음의 오류로 인해서 의미 전달이 방해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발음을 제대로 못하면 제대로 된 단어의 리스닝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류로 우리가 이것을 간주를 하는데요. Koreans eat R 발음, rice죠. 근데 rice라고 L 사운드를 내면 이것이 발음 오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오류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Sources of error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interlanguage transfer입니다. 자, 모국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 L1 언어 체계가 L2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놓은 L1 그 문법을 L2에 적용해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굳이 나쁘지만 않습니다. Positive transfer 라는 것은 L1과 L2의 체계가 비슷할 때 L2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L1에 학습한 것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도움이 될 때. 자, 근데 반대로 네거티브 트랜스퍼가 있습니다. 내가 L1을 배운 것이 L2를 배우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을 네거티브 트랜스퍼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intralingual transfer입니다. 자, 이것은요. 목표 언어의 영향에서, 그러니까 타겟 랭귀지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요. 이제 타겟 랭귀지의 복잡함과 예외성 같은 문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배웠던 건데 내가 제대로 그것이 사실은 예외의 항목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는 사용이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go의 과거형은 went죠. 근데 우리가
과거형에는 d나 ed를 붙인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go'd라는 것을 썼을 때 inter-language transfer가 일어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런 예외 사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학습자의 타겟 랭귀지가 향상이 될수록 네, 이러한 오류도 많아진다. 그러니까 오히려 proficiency 레벨이 낮은 학습자들한테는 interlingual transfer가 적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context of learning이에요. 그래서 학습하고 있는 맥락, 그 환경에서 에러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네, 교사가 설명 잘 못했을 때, 아니면 교과서 내에 무슨 철자 오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으로 기인한 오류들이 context of learning에 해당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communication strategies, 의사소통 전략이라고 해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의사소통에 하던 중에 정확한 단어나 표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첫 번째, 학습자가 언어적 전략일 수도 있고 비언어적 전략을 사용할 때 오류가 발생하고요. 아니면 모국어를 냅다 써버립니다. 이럴 때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새로운 단어 표현을 만들어서 사용할 때도 오류로 의사소통 전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수자로서 이 에러에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까요? 자, 이 문장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He has a long hair. 자, 문장 좀 어디가 어색하신가요? 예, 바로 이 부분이 어색하죠. 자, 이것에 대해서 교수자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쭉 봅시다. 자, 첫 번째, 교수자가 no 라고 대답합니다. 틀렸어 라는 거겠죠. 네거티브 피드백을 주는 경우에 이것은 오류, 너 문장을 잘못 얘기했네, 대답이 틀렸네 라고 오류를 학습자가 만들어냈다는 것만 표시를 해줍니다. 수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학습자들은 스스로 한번 고치도록 해보겠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교정을 할 때 이런 네거티브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he has long hair. 이렇게 direct correction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발화를 했을 때 he has long hair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instant feedback, 빠르고 명확하게 정답을 직접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고요. accuracy 중심 활동이겠죠. 그런데 교수자가 다 고쳐주니까 학생은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세 번째는요, no article. 관사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 메탈 랭귀지를 써서 주는 피드백이겠죠. 메탈 링비스틱 피드백에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문법용어로 오류를 지적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규칙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니까 내가 배웠던 규칙이 강화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규칙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좀 프로피션시 레벨이 높은 학습자들, 중급 이상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no라고 얘기를 하는 건 동일합니다. 1번과. 그런데 anyone? 이라고 퀘스천을 한번 던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peer elicitation, 다른 학생들한테 좀 얘들아 뭐가 틀렸지? 라고 참여를 유도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고쳐볼까? 네, 협력 학습이 되겠죠. 참여도도 증가될 수가 있지만 네, 틀린 학생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좀 많이 창피하겠죠. 자, 5번. He has 라고 땅땅땅 문장을 말줄임표를 할 때 elicitation, 유도 질문입니다. 자, 문장을 끊고 여기서 pause가 한번 있는 거죠. 학생들이 완성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자, 아주 이거는 이제 이 타겟 폼에 대해서 노티싱하게 되고 이것을 학습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6번째 방법입니다. He has a long hair 라고 올려주는 억양일 때 repetition 하면서 question으로 intonation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류를 그대로 반복해 주면서 의문문의 억양을 집어넣는 것인데요. 그러면 학생이 그 문장을 들었을 때 내가 틀렸나?
뭐가 이상하지? 노티싱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수자가 직접 수정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학습자들한테 고쳐보게끔 유도해주는 방법일 때 이런 것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I'm sorry, I didn't understand. 뭐지? 뭐라고? 다시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얘기할 때 clarification reques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라고 요청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못 알아듣겠어. 다시 해봐 라고 요청하는 표현. 그래서 이것은 미닝 중심 접근법이고요. 폼에 대해서 indirect feedback을 요청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자, 8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Just one, like this 라고 칠판에 draw bald man with one long hair. 자, 대머리 남자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걸 그리는 거예요. 이 문장이 바로 이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컨셉트 체크를 해주면서 미닝 클래리피케이션을 하는데 이런 그림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학습자들이 내가 진짜 틀렸구나. 의미 차이를 질문으로서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폼과 미닝 매핑이 되고요. 개념을 이해하도록 교수자가 유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기네요. A long hair is just one single hair, like you find in your soup. For the hair on your head, you wouldn't use an article. He has long hair. 자, 이것은 줄줄줄줄 교수자가 설명해 주는 거죠. explicit explanation입니다. 학생들이 이해는 확실히 할 수 있으나 너무 teacher centered라는 우리가 teacher centered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10번째입니다. He has long hair. Has he? 라고 물어보는 것. 자, 이것은 reformulation이라고 혹은 recast라고 부르는 방법인데요. 재진술해 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만든 오류를 그대로 그대로 읽기는 하지만 이 오류는 고쳐주고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바른 형태로 문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올바른 형태로 반복해 주는 것. 이것은 대화의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 그렇지만 선생님이 고쳐주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노티싱 하는 것은 힘들 수 있겠죠. 이번에는 11번째는요. good 하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피드백일 수 있지? 제대로 된 error correction일 수 있지? positive 피드백을 주는 것인데요. 이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교수법에서는 굳이 문법에 대한 네거티브 피드백을 줄 필요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무시를 하고 의미만 우리가 포커스를 할 때 그렇지만 학습에는 도움은 크게 되지 않겠죠. 자, 그리고요. 아예 아무런 피드백을 안 주는 경우 있습니다. 지연 교정, delayed 피드백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인데요. 사후 교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 교수자는 학생들의 오류를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얘들아 너희들이 이런 오류를 많이 만들어내더라. 활동이 다 끝난 후 오류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전체 학습을 whole class activity 할 때 이런 것을 할 때 교수자들이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2가지의 방법으로 이 한 문장에 대한 오류를 우리가 학생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샘플 레슨 1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레슨 1은요. cohesive device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 학생들한테 어떻게 error correction을 주는지인데요. 자, 스텝 1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텝 1은 오류 기반 자료를 먼저 선지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교사는 학생들이 실제 써놓은 글이 있으면 그것에서 오류를 수집하고요. 그것을 워크시트로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마치 학습자 코퍼스를 쓰는 것과 같은 느낌이죠. 자, 그래서 이런
오류가 있는 문장을 제시를 해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학생 활동은요, 짝 활동으로 문장을 수정하기, 공통점 찾기, 내가 어디가 틀렸지, 이 문장들이 어디가 틀린 것인가, 그런 노티싱을 하게 되고요. 네, inductive learning에 해당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학생들한테 충분히 그것들을 알아차리게 한 이후에 교사는 그 중에 모니터링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실리테이터로서 주변적 오류만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메인 오류가 아니고 어휘나 시제들 이런 거 모르는 거, 그리고 핵심 문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 노티싱을 하고 규칙을 발견하고 인덕티브 러닝 이 프로세스를 가지게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단계에서 규칙 인풋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contrast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but 같은 거 in spite of the fact that 뭐 nevertheless 이런 거 써서 쓸 수 있어 라고 이제 여기서 규칙을 인풋을 제공을 해주고요. 자, 학생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교사는 학생들의 답을 칠판에 정리를 하고요. 중요 내용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네, 너네들 이 nevertheless 여기 있잖아. 그리고 여기서 in spite of 여기 있잖아.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서 학생들한테 한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은 왜 그 단어가 맞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웬만큼 학생들이 폼에 대한 이해가 됐겠죠? 자, 문장 완성하기 활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accuracy 강화, 빈칸 넣기 이렇게 학습을 교수자가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학생 오류 기반 자료를 활용한 그런 활동이었었는데요. 관련 학습자들의 그런 실제로 만들어낸 문장을 썼기 때문에 관련성이 높고, 그리고 학습자 참여도도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티브 러닝에서 디덕티브 문법 지도. 왜냐하면 학습자들이 일단 오류 분석하고 규칙 발견한 다음에 교수자가 여기서 규칙 정리를 해줬죠. 그리고 연습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제 다 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습자 중심 학습. 네. 그래서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것들을 이런 학생 오류 기반을 하면은 첫 번째 학습자들의 기억에 더 오래 남을 수 있고, 두 번째 학습 동기가 더 오를 수 있고, 세 번째 노티싱을 할 기회를 학생들이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 anonymous error를 제공을 해라 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에러를 만들어냈는지 명시하지 말고 그 문장을 써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팩터 볼까요? 자, 학생들이 만들어낸 문장으로 이제 교수자가 설명하기 때문에 자료 준비 쉽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쓴 글이기 때문에 실제성도 높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법 영역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오류들이 충분히 수집되어서 소르팅되고 정리되고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written error는 라이팅에서 그냥 우리가 그대로 가져오면 되니까 쉬운데 스포큰 에러는 트랜스크립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집이 좀 어렵고요. 자, A 팩터 적합한 학생들, 오류 분석을 좀 원하는 학습자들, 그리고 명시적 교정 좋아하는 학습자들한테 좋겠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오류를 교정을 하면 학생들이 수업에 재미가 없잖아요. 한 문장 말했는데 선생님이 고쳐주고, 한 문장 말했는데 고쳐주고, 예, 좀 익세시브하게 가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 보니까 자신감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슨은요, reformulation을 활용을 한 것이었는데요. 아까 한번 나왔었죠, 여러분. reformulation이라는 것을. teaching grammar through reformulation. 자, reformulation이라는 것은 교사가 자연스럽고 정확한 언어로 다시 표현해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주제 탐색 및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의미 중심이겠죠? 교사는 수업의 주제와 관련된 사진을 제시를 합니다. 이 사진이 이 교재에서는 지진이 단 신문 사진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해야 되는 것은 얘들아 이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래? 자유롭게 이야기하게끔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그 그림을 보고 단어나 문장들 뭐 이런 것을 뭐 그 그림을 묘사를 해 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협력 글쓰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교사는 이제서야 주제를 제공해 주네요. 자, 오늘의 theme은 디자스터야. 그리고 한 명의 학생을 노트 테이킹 하는 사람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제 함께 협력해서 하나의 텍스트를 작성을 하죠. 아마 그 사진을 이제 묘사하는 그런 태스크겠죠. 교사 개입 최소화하고 학생 주도로 텍스트를 작성하는 활동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 3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면 스튜던트 텍스트가 있죠? 학생들이 쓴 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학생들의 글을 왼쪽에 놓고 교사는 무엇을 하냐면 학생들이 쓴 텍스트를 읽고 이쪽에 reformulated teacher text 이 문장에서 틀린 것들을 다시 고쳐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spelling, grammar, word choice, collocation, sentence structure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meaning은 유지하면서 폼만 개선을 해주는 것을 reformulated teacher text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네 번째는 학생들이 글쓰기로 다시 넘어갑니다. 비슷한 주제로 글쓰기 활동을 시키고요. 서로 다 끝났으면 비교 후 수정까지 하게끔 하는 것이 들어가고요. reformulation을 적용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단계에서도. 자, 이런 활동은요. 미닝에 기반해서 폼을 가르칠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쓸 수 있고요. focus on form, noticing 학생들한테 쓰게끔 우리가 그렇게 수업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reformulation을 사용을 하다 보면 교수자는 자연스러운 문법적 인풋을 제공을 할 수 있고요. 문법, 어휘, 맥락을 통합해서 학습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학습자들의 라이팅 텍스트를 학습자 실제 라이팅을 활용을 하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팩터는요. 교수자가 별도의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먼저 글쓰기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학습자들의 오센틱 랭귀지 사용이 높아질 수 있다. 영어를 이제 계속 쓰는 학습이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교수자가 리포뮬레이션 하는 능력이 필요를 합니다. 즉흥적이어야 되겠죠. 또 자, 그리고 적합한 A 팩터에서 적합한 학습자들은 학습자 중심 활동을 좀 좋아하는 학습자들. 그렇지만 부적합한 학습자들은 에러 커렉션을 너무 부담으로 느끼는 학습자들에게는 적합하지가 않고요. 교사가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교사가 많은 말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학습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레슨 7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